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2022년 투자 전략과 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르츠 증권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 교육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매번 이제 광고 때마다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준성 연구위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이제 3프로 TV 나오셔서 나왔죠.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신 게 있는데 그 영상의 호응이 대단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정말입니까? 전 어제는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돈 앵커가 네? 홍보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뭔데? 왜 이렇게 들이대세요? 이렇게 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네. 장 부사장님이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광고에 같이 이렇게 하시면 그 순수함이 아유, 약간 또 이제 스크래치 아유, 생길까봐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아유, 제가 다 알겠습니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홍보 안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필요가 홍보하시고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홍보할 게 있다고 그러면 여돈 앵커 귀여우심이라고. 제가 귀가 없어요. 예, 귀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네. 그 패드가 지금 뻔히 나오는 시나리오 그대로 얘기했는데 왜 그때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안도감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 전에 빠졌잖아요. 네. 그걸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게 대단히 중요하냐 말씀하시는데 혹시 2015년도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연준 의장했던 시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실걸요? 그분이 했던 거는 기억하죠. 근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릴까 말까를 무려 12개월 동안을 고문을 합니다. 투자들한테. 올릴까 말까? 올리고 싶어. 올릴까? 제일 싫어요. 하다가 불확실성. 2015년 12월에 올립니다. 그때 금리 인상 기조가 처음 나왔던 네. 시기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들 1년 동안 막 지지부진한 거예요. 뻗득하면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연준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투자자분들과의 소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파월 연준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실제 발표체가 동일하면 안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소통 안 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저하고 지금 여동원 앵커 장점이 뭡니까? 소통이 잘 소통. 되는데. 제가 소통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왜요? 근데 지금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께서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이제 장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아니 큰일을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혹시 뭐 네.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보시면 그래서 여쭤보도록 그래서 할게요.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연준에 했던 그 멘트 그대로 나왔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했고 급등한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세한 얘기는요. 저보다는 뭐 또 우리 김석환 연구원이 잘하시니까 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좀 고르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3분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제가 왜냐면 1번 큰 거, 2번 작은 거 이렇게 궁금해하시다고 네, 장운동이 활발하셔서 화장실이 꽤 멀어요. 여기 지금 수리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옆에 네. 있었는데 50m라고 해서 네. 갔는데 50m가 아니라 앞에 2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250m인 것 같은데. 또. 그거 모르시는구나. 뛰었을 때 느낌이 오십니다. 걸어가시죠? 네,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올 때는 또 뛰어오긴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오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일단 5가지 정도로 주제를 정리해 오셨는데 네. 일단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한 명 나왔죠. 네. 한 명 나왔는데 이렇게 한 명 정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네. 영국에서 한 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네. 것 같은데 확실히 확산세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음. 네, 무서울 정도로 빠른 것 같고 가파르게. 지금 간밤에 나온 영국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명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오미크론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검출률은 이제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체크해야 될 거는 그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실제 사망에 이르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국제보건기구도 그렇고 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병상 부족.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난리 아닌 난리를 지금 겪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병상이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의료 현장 그러니까 병상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벌써 이렇게 2년 동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혹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재택근무 하시는데 일부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증권사가 재택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재택근무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 저는 재택근무를 못하는 하진 거죠. 않죠. 네, 예. 못하는 거고 일단 네. 네, 회사에서의 일이 일단은 금융 계속 쪽은 이렇게 좀 또 나와 그렇고, 어렵죠. 보안 해야 이런 게 되는 게 많아서. 있어서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방금 사망자 수 한 명 얘기가 네.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자료 화면을 좀 가져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530만 명이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숫자 너무 충격적인데요. 정확히는 한 53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게 12일자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80만 명 이상 사망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영국이 지금까지 보면 한 15만 명 정도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비중 정도로 보면 일단 전 세계 우세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 보면 실제 검출률이 1% 미만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2%에서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뭐 좀 살펴봐야 할 주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공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최근 2주 동안 진단 검사를 한 기준으로 거기에서 변이 바이러스 변이 비중별로 이제 뽑아낸 건데 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이 100%예요. 100%. 이제 완전히 우세종이 됐다라고 아니 근데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검진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뭐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남아공은 그런 게 되게 뭐 일단 빨리 기본적으로 검사가 되나 봐요. 저희 PCR 진단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검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남아공의 상황이 어떤지가 향후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 그 올해 초인가요? 백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어느 나라를 가장 예의주시했는지 아세요? 영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맞아. 그렇죠. 이스라엘, 예. 한참 그때 이스라엘에서 뭐 백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보급을 했고 왜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냐 막 그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백신 보급이 확 되면서 이제 확진자라든지 사상자 수 이런 부분들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그 남아공의 예우를 지금은 잘 살펴봐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경고를 했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그림을 3주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한 2, 3주 내면은 뭔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확진자는 이렇게 늘었지만 이 앞에 3번의 파고와는 분명히 지금 다른 양상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치료제 지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간밤에는 화이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화이자가 출시할 예정인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상당한 효능이 있다. 거의 한 90%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전에 게임 체인저로 좀 도전을 했었던 게 머크였어요. 머크였는데 처음에는 한 50%가 좀 있다가라고 했었는데 그 효능이
추가적인 연구 결과 30%뚝 떨어지는 그러면서 먹가 좀 가라앉았고 네. 그 사이에 이제 화이자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의 예우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영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하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이제 7일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게 될 거고 그럼 영국도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검정색 라인, 이 사망자 수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이게 의료 시스템 전체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는 걸로 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각국의 상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쵸. 확진자 수 증가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 보건 전문가는 아니죠. 네, 아니지만 네.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백신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백신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이 오미크론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초기 연구 결과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방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거기에다가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하죠. 항체인 중화항체 같은 경우가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부스터샷을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상당히 짧아졌죠. 네, 짧아졌고 이제 이게 이러다 보면 지금 3개월 정도로 짧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 3개월마다 또 부스터샷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종식이 될 때까지 갈 수도 있다. 확진자 수가 안 줄어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실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렸던 차트 안에서 확진자 수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예, 예. 사망자 수가 줄어든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는 조금 더 좋은 너무 시그널이다. 다행이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충격적이에요. 그 사망자 수가 535만 명이라는 게 그렇죠.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개인 방역도 많이 늘 신경 쓰셔야 네. 될 것 같고 다시 좀 저희가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내일 정도에는 다시 또 그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돌아간다고 이런 하네요. 부분도 좀 강화하는 네.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었던 FOMC 회의 관련해서 좀 쭉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이사진은 지난번에도 그쵸? 네, 항상 이렇게 하나 봐요. 네, 항상 네.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이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네. 성명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계속 주고받고 대략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주요한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11월 둘째 주부터 해제가 되면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졌잖아요. 네, 한 그래서 시간. 다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다 네,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바쁘셨겠어요. 이 중간에 앞에 한 30분 정도 이제 보고 오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성명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기존 의견이 바뀌었는지 왜 그리고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복잡하지만 주요한 부분을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테이퍼링을 여기 보시면은 테이퍼링 좀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기존에 150억 달러씩이었는데 이제 300억 달러로 1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익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3월에 자산 매입이 끝나게 됩니다. 자산 매입 추소가 이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금리 인상이 이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민한데 금리와 관련해서는 계속 연준이 지지했던 기조가 뭐였냐면 이거 일시적이야. 근데 이거 철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철회했고 인플레이션 2%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망 관련한 그 병목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즉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기저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미국 경제 상황 상당히 좋아, 그리고 고용 시장도 상당히 양호해. 그래서 다른 축인 이 인플레이션만 적절하게 조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계속 선순환으로 유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쫙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그렇습니다. 되네요. 이거 시간 관계상 읽지는 마시고 네. 한글만 그냥 간략하게 그럼요. 읽어요. 시간이 안 되네 오늘. 네.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지만 한글만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글로만 번역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참 변명이 나오고 싶네요. 그렇습니까? 예, 자 연준에 그러면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이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좀 보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연준 같은 경우도 369, 12에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전망치를 자료를 발표하는데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원문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원문을 그냥 가져왔는데 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이제 올해는 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면 9월달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에요. 지금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가 4.2%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코로나 직전 실업률이 3.5%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전망을 한 3.5%까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 시장이 고용 상황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전망치 상향 조정을 큰 폭으로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대치가 원래 시장에서 한 2번 정도로 봤거든요. 네. 이제 세 연준 번. 위원들은 2번,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 최대 3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탠스가 그냥 맞춰진 것 같아요. 3번 정도 갈 수 있다.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게 바로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이제 각각 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연준 위원들. 그래서 전체 18명 정도가 되는데, 원래 이 기존 9월에는 9명 정도가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죠. 네. 그래서 세 올해 번. 내년에는 한 번이었는데 9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3번까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연준의 내년 연말 기준의 기준금리가 대략 0.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3번 위에 저 두 분은 4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좀 더 강경하게 보는 거죠. 네. 네. 무섭네요. 이게 좀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긴 네네.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중간값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한 번, 두 번, 3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가 횟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점도표의 어느 부분에 가장 그렇죠. 연준 네. 위원들의 네. 그 선택이 맞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일단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 오늘 그 12월 FOMC 회의 전만 하더라도 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미 앞에서 브리핑을 그렇죠. 들으셨던 것처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2시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시에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2시 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시 반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2시부터 정확하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빨간색이었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다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벤트가 끝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요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끝났고 그리고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여지가 좀 상당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가파른 확산세는 걱정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FOMC 회의가 무난하게 좀 끝나면서, 무난하진 않죠.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상도 할 거고 테이퍼링도 네. 좀 빨리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환자에게 네. 링거를 꽂아주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건 의사의 당연한 역할이다, 뭐 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회수해 기댈 수 가겠다라고 없어요, 하는 거니까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정상적인 체력,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다 보니까 안도 랠리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준이 아주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푸른 거를 이제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푼 거를 다시 또 회수해 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시장의 큰 충격. 그러네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2007, 8년 뭐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이 풀린 유동성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유동성 푸는 거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좀 체크해서 꼭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검정색, 이 주황색 라인이 연준 자산인데 유동성을 얼마만큼 공급했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향후에 이렇게 2012년, 13년 이후부터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꺾이는 이런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시점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냐, 타이밍이 언제냐, 라는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써놨듯이 축소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은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수가 된다면 이 시장의 좀 조정의 빌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차트를 보면 2018년 이후에 약간 그 연준 자산이 좀 줄어들어도 시장이 그때는 올랐네요. 뭐 일단은 이때의 시점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 기반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는 뭔가 기술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뒤에 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연준이 그러면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의 종료 가능성, 우리가 또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언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계속 불확실성만 가지고 왔던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시기나 파월 이런 의장이 게. 얘기했던 거는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미국 경제 괜찮아. 네. 그리고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아. 네. 내년엔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언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그렇죠.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단 테이퍼링은 이렇게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라고 일단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3번 정도 하긴 할 텐데 네. 그 네.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데 얘기하니까. 내년 1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분기로 바로 접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바로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회의가 일단은 띄엄띄엄 있기는 하는데 내년 4월 그리고 5월 쉬고 6월 7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게 4월 내지 6월 정도가 일단은 상당히 좀 높은 확률이 있다. 첫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은.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3월 달까지 조정을 이제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4월 6월 이제 그때 가서의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경제 성장의 경로가 연준이 지금 예상한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엔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감이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오히려 강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네, 봐야 될 확인해 필요가 봐야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키워드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짝꿍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네. 어제는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앞서서 그 자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2018년에는 기술주들의 빅테크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금리 인상 3번이라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기술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 네.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제가 진행을 한번 저녁에 퇴근길 라이브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첫 데뷔했는데. 아 정말요? 잘하실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네요. 아닌데, 네.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 댓글이 뭐냐면 이제 저희 국내 증시를 조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국장 이렇게 네, 네. 표현을 하고 미장 그리고 국장. 미장 국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미장은 무조건 고야 뭐 이렇게 무조건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 한 2, 3년 사이에 그것만 경험하셨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저는 일단 그 스탠스는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길게 보면 그게 올랐으니까요.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그 초기 단계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긴 했었어요. 네, 충격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걸 긴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뭐 거의 그 당시 시장에서는 상황에서는 거의 뭐 속된 말로 죽을 맛이었죠. 끝났나?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죽을 나오고. 맛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전밖에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빅테크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옹호하시는 편이 높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 뭐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많이 그 시장을 없는 시장도 만들고 네. 또 그런 수요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그렇죠.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생각이 좀 명확하게 드실 것 같아요. 올해 연초 이후부터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국 3대 지수 모두 양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도 이 주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했었지만은 계속해서 양호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100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 정도 늘었는데 그 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많이 기여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보이십니까?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거의 60-70% 기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20%, 구글로 알려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벳 같은 게 17%, 애플 14%, 3조 달러 넘었죠. 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뺀 빅5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나스닥 100 내에서 시총 비중이 52%이고 여기에다가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거의 65% 정도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나가 시총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 하나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편중되는 거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면 왜 시장은 이러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의 빅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저희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메타버스, AI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각 기업들이 하나하나에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 그렇게 굵직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빠진다? 또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산업에 대한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나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모건 스탠리 그분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자면 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다 끝이 났고 실적 관련해서만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본다면 뭐 이런 굵직한 그 형님, 기업들. 짐 캐런 형님,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모건스탠리 이름은 친구가 기억 많네.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말로 치게 되면 네. 실적에 집중하자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인 계획 실적도 중요한데 또 하나 있죠. 보너스가 주주 환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또 네, 동력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그죠? 미국의 네. 좋은 게 또 요금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잘 벌면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을 이제 투자하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잉여 현금 흐름을 크게 쓰일 수 있는 방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라든지 또는 미래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올해 아마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일 것 같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벌써 역대 최대를 또 돌파했고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배당금도 더불어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비 투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분기, 4분기 때 기준으로 보면 아마 역대 최대를 또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앞단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빅테크라든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주 환원이라든지 미래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쭉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전략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네. 하나 준비해 주신 게 있던데 네. 바벨 전략으로 양쪽으로 뭔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빅테크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그 외에 뭐 어떤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바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엮기 이렇게 네네. 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나스닥을 비롯해서 성장주 정말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하죠. 성장주 정말 좋아하시고 뭐 제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적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달 들어서 약간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맞습니다. 보이고 있지만 국내 보관 잔액 규모로는 한 15조 원 정도가 돼요. 가장 많죠. 맞네요. 네, 15조 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미래세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주 투자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성장주와 좀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앞에서 보시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ETF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방어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뭐 안전자산 쪽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갑자기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가치로 안전자산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뭐 금이라든지 엔화 이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수가 발생하긴 했지만은 네. 계속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본다라고 하면 올해 연초 이후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항공이나 여행, 레저엔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언더퍼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확대될 때 저점 매수 즉 바이더 딥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있거든요. 뭐 전통적으로 1월 달에는 헬스케어주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오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 시간 촉박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